안녕하세요. 유명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 밀러의 최근 행보,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저도 소식 듣고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는 테슬라 주식, 이걸 전부 팔고 동시에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는 미디어 주식을 대거 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좀 다른 방향의 움직임이라서 더 눈길이 가죠. 그렇죠. 언뜻 보면 정반대 같은 이 두 가지 결정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결정들 뒤에 어떤 논리가 있는지, 그리고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그런 걸 알아보는 게 목표예요. 네,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한때 시장을 막 이끌던 그런 성장주에서 어떤 특정 이벤트를 기대하는 투자로 이렇게 방향을 바꿀 때 말이죠. 거물 투자자는 대체 뭘 보고 움직이는 걸까요? 그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 얘기가 당신에게 좀 신선한 관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테슬라 주식을 전부 팔아치운 결정부터 좀 보죠. 이게 그냥 너무 비싸서 팔았나 하기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배경이 뭘까요? 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수요 둔화 조짐, 그리고 연이은 가격 인하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가격 계속 내렸었죠. 네, 이게 결국 자동차 판매 마진을 좀 갉아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과연 계속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성장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군요. 네, 그리고 또 뭐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정부 정책 이런 게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사실 예측하기 어렵지만 가격이나 수요에 바로 영향을 주니까 이것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예전만큼 앞날이 좀 덜 명확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고 보니 그 성장세에 대한 의구심 충분히 가질만 했네요. 근데 기술적인 기대감도 엄청났잖아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 같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봤을까요? 바로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완성이나 뭐 로봇 상용화 같은 거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청사진들이 생각보다 좀 더디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들이 보였죠. 네, FSD 베터 버전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맞아요. 근데 주가는 이미 그런 미래 가치를 상당히 많이 반영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걸 이제 금융 용어로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하는데 네. 쉽게 말하면 기대치에 비해서 주가가 좀 비싸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 구현이 늦어진다는 신호가 나오면 그 높은 주가 수준을 정당화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결국 주가 상승 동력, 즉 멀티플이 떨어질 수 있다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클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미래 기술의 상용화 시점이 좀 불투명해진다 싶으면 기업의 실제 가치랑 시장의 기대치 사이에 거리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단순히 테슬라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주식은 고성장 기술주라는 특정 테마를 딱 대표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특정 테마에 자산이 너무 쏠려 있을 때 생기는 위험, 이걸 이제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좀 줄이려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위험 분산 차원에서요. 네. 시장 상황이 좀 불확실해진다 싶을 때 이익 변동성이 큰 자산의 비중을 줄여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좀 높이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테슬라 매도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짚어주시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성장 스토리에 대한 의문, 높은 가격 부담, 그리고 위험 관리 차원까지 복합적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와 동시에 인수합병 루머가 도는 미디어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는 건데 이건 정말 좀 의외의 행보 같아요. 어떤 계산이 깔려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벤트 드리븐 투자 전략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 드리븐이요? 네,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사건, 즉 이벤트 발생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사업부를 떼어내서 팔거나 분할 매각, 아니면 다른 회사랑 합병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아하. 여기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런 이벤트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야 하고요. 둘째는 현재 주가가 그 회사가 가진 진짜 자산 가치에 비해서 눈에 띄게 좀 싸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가능성과 저평가. 그렇죠. 이 두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고 이벤트가 현실화됐을 때 주가가 빠르게 재가치를 찾아갈 거다. 여기에 이제 베팅하는 거죠. 일종의 촉매제를 기다리는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흥미롭네요. 이번 미디어 기업의 경우를 보면요. 아마도 그 스트리밍 사업이나 영화 스튜디오 같은 알짜 자산 있잖아요. 이걸 떼어내서 팔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실제로 매각이 추진된다면 이걸 사려는 회사들끼리 경쟁이 붙을 거 아니에요. 네, 인수 경쟁이요. 그렇죠. 그럼 기업 가치가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계상이 깔려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루머잖아요.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벤트 드리븐 투자의 가장 큰 함정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거예요. 안전 마진이요? 네. 즉 기대했던 이벤트가 혹시나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가가 막 폭락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어 정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이 미디어 회사가 꾸준히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주력 사업인 구독 서비스의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는 추세라면 어떨까요? 회사 자체 체력이 좋아진다면요? 그렇죠. 설령 M&A 이벤트가 없더라도 회사 자체가 튼튼해지고 있다면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는 방어해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뭐 전 세계 구독자가 늘어난다거나 가입자 한 명당 평균 매출, ARP라고 하죠. 그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비용을 팍팍 줄이는 모습이 보이면 이게 일종의 바닥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인 거죠. 물론 뭐 광고 시장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흔들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스포츠 중계권 같은 큰 비용 부담은 여전히 위험 요인이긴 합니다만. 모르겠다 하고 투자한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도 버틸 만한 펀더멘탈, 기업의 기초 체력도 같이 봤다는 거군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그래도 여전히 변동성은 클 텐데요. 이런 투자를 할 때 전문가들은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핵심은 역시 리스크 관리입니다. 루머 단계의 투자는 뭐 참재 수익만 크니나 실패 위험도 크니까요. 기대했던 거래가 무산되거나 뭐 지연되거나 조건이 나빠지거나 이런 가능성은 늘 열려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갑작스러운 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해지 전략을 씁니다. 해지요? 네, 해지라는 건 위험을 좀 분산시키거나 상쇄시킨다는 의미인데요. 아주 간단하게는 해당 종목에 너무 많은 돈을 한꺼번에 넣지 않고 투자 비중 상한선을 딱 정해두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좀 더 복잡하게는 주가 하락 시 손실을 막아주는 금융상품, 예를 들어 풋옵션 같은 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관련 주식들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둔다는 개념이에요. 안전장치 마련.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냥 루머만 믿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벤트 진행 상황을 아주 면밀히 추적하는 겁니다. 계속 지켜봐야 하는군요. 네. 관련 공시는 당연히 봐야 하고요. 채권 시장의 반응이나 신용평가사들의 의견 변화, 또 규제 당국의 심사 일정 같은 것들, 이런 걸 계속 확인하면서 상황에 맞게 투자 비중이나 위험 노출 수준, 이걸 금융용어로는 베타라고 하는데 이걸 조절해 나가는 거죠. 베타요? 결국 위험 수준을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속 대응하는 거네요. 굉장히 능동적인데요. 맞습니다. 부지런해야 하죠. 그럼 테슬라 같은 성장주의 비중을 줄이고 이런 이벤트 중심 투자를 늘리는 게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투자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팩터 노출을 다변화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팩터 노출 다변화? 네, 팩터라는 건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특정 요인들을 말하는 건데요. 테슬라 투자는 주로 성장성, growth이나 아니면 주가 상승 추세 자체에 투자하는 모멘텀 팩터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성장과 모멘텀. 이걸 줄이는 대신에 이번 미디어 투자처럼 어떤 특정 이벤트 발생 가능성이나 아니면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싼 가치, value, 혹은 재무적으로 튼튼한 quality 같은 다른 팩터들의 비중을 높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을 좀 섞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식단에서 탄수화물 비중을 좀 줄이고 단백질이나 채소 비중을 늘리는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영양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더 나아가서 이런 투자 말고도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배당주라든가 전통적인 가치주 아니면 안정적인 인프라 자산처럼 서로 움직임이 좀 다른 자산들을 같이 담아두면요.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릴 때 포트폴리오의 최대 손실폭, 이걸 드로다운이라고 하는데 이걸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유행이 난 주도주가 갑자기 확 바뀌는 레짐 전환 상황에서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물 투자자의 전략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흥미롭지만 이걸 보면서 개인 투자자인 당신이 참고할 만한 점은 없을까요? 똑같이 따라하긴 어렵겠지만 배울 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솔깃한 루머나 이벤트가 있다고 해도 특정 종목 하나에 너무 큰 비중을 투자하는 건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위 몰빵 투자라고 하죠. 네, 위험하죠. 네, 이건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중을 딱 제한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중 조절. 둘째는 매수든 매도든 한 번에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요. 이렇게 하면 평균 단가를 관리할 수 있어서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솔직히 시장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렇죠. 타이밍 잡기가 제일 어렵죠. 셋째는 이벤트 투자는 어디까지나 좀 양념 같은 보조 전략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만약 기대했던 이벤트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장기적으로 믿고 가져갈 만한 핵심 자산, 그러니까 코어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구축해 놓는 게 중요해요. 핵심 자산이 먼저군요. 네, 이벤트 투자는 그 위에 쌓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미리 정해둔 원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매한다. 또는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미련 없이 이익 실현한다 같은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거죠. 그리고 뉴스가 어떻든 시장 분위기가 어떻든 그 기준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과를 내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원칙을 지키는 것 쉽지만 중요하군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드러켄밀러의 이번 움직임은 한껏 기대감이 높아져서 가격 부담과 변동성이 커진 성장 테마주, 즉 테슬라 비중을 줄이고 대신에 특정 이벤트라는 촉매제를 통해서 위험 대비 수익률이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한 영역, 미디어 주식 같은 곳으로 자금을 옮긴 아주 유연한 전략 전환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성공하려면 빠른 판단과 실행력, 그리고 아주 냉정한 위험 관리가 필수라는 점이에요. 이벤트 진행 상황을 꼼꼼히 추적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잠재적 이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 가져가는 소위 손익의 비대칭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길 땐 크게, 질 땐 작게요. 그렇죠. 그런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떤 특정 투자 스타일에 갇혀있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여유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다음번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기회를 잡고 살아남는 방법일 겁니다. 유연함과 대비, 기억해야겠네요. 잠시 뜸을 들인 후 이렇게 특정 촉매제를 활용한 투자와 위험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거나 이미 투자하고 있는 분야 중에도요. 혹시 아직은 잘 보이지 않지만 어떤 미래의 이벤트로 인해서 숨겨진 가치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없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만약 그런 기회가 엿보인다면 그 잠재력과 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위험 사이에서 당신은 어떻게 균형을 찾아 나갈지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